자, 그러면 이어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기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지의 가치를 볼 텐데, 저희가 지목 중에서 이제 건물을 올릴 때 제한을 받는 그런 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용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아까 수업 시간에 봤던 지목 중에서 이렇게 주차장도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주지방법원 물건들 중에서도 주차장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낙찰받은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예,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실제로 물건도 봤던 것인데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장동 1088-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위치 다들 아실 텐데요. 장동 우체국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외형상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모든 면적에 다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성이 아니죠. 이곳에 이렇게 임차 구성이 임차인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1층과 2층만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3층과 4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토지를 보시면 주차장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최초 분양할 당시에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그만큼 이제 건물을 짓더라도 용적률의 일정 부분 이상을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신도시 개발할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우려해서 주차장 지목으로 분양을 하되 건물을 이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개발자가 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판매하는 그런 토지 상품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수익이 크게 나려면 주차장에서 뽑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파킹이라든지 뭐 카카오 파킹이라든지 파킹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거의 주차장 공간을 제공을 하면 이제 주차 대행 업체들이 뭐 주차 설비, 관제 센터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잘 나오려면 인근에 주차장이 없고 주차 요금이 비싸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주는 그렇게 운영되기가 어렵죠. 실제로 뭐 분당, 경기도 뭐만 가더라도 이렇게 갓길에 주차만 해도 바로바로 주차 단속 차량들이 돌면서 혹은 주차 단속 카메라가 경고 방송을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방은 사실 그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뭐 분당 쪽에서 주차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돌면서 주차 갓길에 되어 있는 그런 주차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주차 민원을 자꾸 넣고 이런 식으로 본인 업장의 수익성을 올리고 이런 케이스들도 발생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장 지목 자체는 주변에 주차장 수익이 굉장히 높게 발생할 수 있어야지 채산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물건 자체도 실제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경매로 나온 건데 한번 실제 케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매 사건 혹은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많이 얻기가 어려울 때 제가 구글 검색을 활용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에는 네이버로 검색되지 않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필터가 이제 달라서 그렇죠. 2024 타경 39699 사건을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2024타경 39699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건물 자체가 저렴하게 낙찰되어 보이지만 실제 감정가는 지금 66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23억 정도 낙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달에 월세 수익으로 그래도 최저 500 정도 이상씩은 나와줘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낙찰가가 되겠는데, 물론 높은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건물 자체는 과거에 이미 경매로 나왔던 물건을 지금 현 소유자가 낙찰 받은 다음에 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재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낙찰이 되었었는지 볼까요? 지금 25년 4월에 66억으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물건은 21년도에 경매 사건이 시작이 돼서 22년도 7월에 43억에 낙찰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제 점포가 있었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불과 4년 전에 3년 반 전에 경매로 나왔었죠. 그때도 62억 감정가에 45억에 낙찰된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영업이 안 되니까 또 경매가 된 거죠. 45억에 낙찰받았던 물건이 이번에는 불과 23억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20억 넘게 이제 손해가 난 케이스인데, 그 동안에 뭐 이자 같은 것들, 뭐 세금, 그다음에 각종 비용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감안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낙찰이 됐더라도 뭐 크게 수익이 나거나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은 여기 경매 물건의 지목 자체가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차장이 있더라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지역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차장 지목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지역들도 지방에는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건으로 돌아와서 이 물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물건 역시 여기 보시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지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똑같이 수익이 많이 발생을 안 할까? 분당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삼평동 691번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3면을 도로를 끼고 있는데 여기 코너만 또 다른 소유주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면 도로이나 좀 코너를 빼앗긴 약간 좀 안타까운 토지긴 한데, 나름대로 크게 설계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키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면이 지금 층이 달라요.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 토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절반 이상을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지목이 됩니다.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평동 691번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다 평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위에도 산이 있고 지금 실제로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옥상 정원도 있고 오피스텔이라고 써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지금 이 건물이 이제 디테라스라는 이 건물이죠. 아까 빼앗겼던 이제 이 코너 부분은 주유소가 있고, 그러면은 이 건물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건물 이 면에서 보기엔 1층 같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사가 저어 있고, 경사를 조금씩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1층 구성인데 위로 올라왔더니 여기가 다시 1층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1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아래쪽 면에서 봤던 그쪽 부분은 지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앞 시간에서 용적률 산정 면적에는 지하가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건물을 여기 1층부터 해서 용적률은 맥스로 다 지어놓고 용적률에서 빠지는 지하에서 겉으로는 보기에는 1층인 상가가 수익률을 엄청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익은 그래서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안 나오는 이런 지하인 것들이 굉장히 수익률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로 와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층에 다 업장들이 들어와서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건물의 또 특징은 뭐냐? 그 뒷면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1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장 용도로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4층까지 쓰네요. 그러면은 용적률 면적 중에서 대단히 많은 면적을 지금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용적률이 남기 때문에 이 위에로 오피스텔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지하 1층에 지금 근생시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상 1층 여기부터 용적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적률로 들어가는 지상 1층부터는 주차장이 있고 5층, 6층에는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수익 다 발생시키고 분양을 했다면 분양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주차장에서도 여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 인근에도 또 뭐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용적률도 지하를 확보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주차장에서도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으면서 남는 용적률을 활용해서 오피스텔 분양까지 이제 하게 된 굉장히 좋은 개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토지를 뭐 2평, 3평 이렇게 작은 과소 토지의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낙찰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으로도 뭐 월세 수익이 충분히 나면서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결국 월세 수익 그리고 시세 차익 수익형 투자와 시세 차익형 투자 두 가지 다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용적률 그 다음에 뭐 용적률에서 피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목도 다양한데 그 지목이 지역별로 수익이 별로 없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도 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건물을 지을 때는 필요한 주차 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주차가 들어가려면 지하를 파야 되거나 1층을 써야 되는데 1층에서 월세의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는 임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주차에 많이 할애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하를 팠을 때 저희가 이제 램프라고 하죠. 자동차가 지하로 들어가서 뭐 자유롭게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 이런 램프를 자연스럽게 넣으려면은 대지 면적으로 거의 250평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지가 250평까지 들어간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는 주차를 지하에 넣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넣고자 하는 임차 업종에 따라서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뭐 100제곱미터당 주차 대수 1대 그 다음에 뭐 다세대를 지을 때도 세대당 뭐 0.5대에서 1대 사이에서 필요한 주차 대수들이 도시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임차 구성을 하고 건물을 지을지 혹은 내가 개발하지 않고 토지 자체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 물건이 근생으로 개발하기 좋은 뭐 상업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구 같이 주거 용도로 개발하기 좋은 뭐 2종, 1종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상업 뭐 일반 상업 지역 이런 다양한 용도 구역 같은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 주차를 몇 대를 넣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상상해보고 이제 입찰가를 정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토지 매수자의 시선에서 공부를 하셔야 이제 적정 낙찰가를 정하고 수익을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토지 개발업자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LH 직원들이 광명 쪽, 경기도 시흥 뭐 이런 쪽에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농지를 매수하고 또 거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두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자격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경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세 감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농취증이 나오려면은 농지가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촌 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제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직후에는 농취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취증 받는 경우,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취증 발급받는 것을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후인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했죠.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를 낙찰받고 나서도 이제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게 돼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낙찰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농취증에 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근데 농취증은 실제로 뭐 낙찰받고 난 직후에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취증을 미리 발급 신청을 하고 나서 발급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입찰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요새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페널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낙찰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것이 매각이 좀 어렵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농지 전수조사 검토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농지 투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야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사실은 산림조합 가지고 임야 개발 때문에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국토의 뭐 대부분의 면적이 임야죠, 우리나라는. 가지고 임야를 뭐 개발하겠다 하더라도 너무 넓은 면적에 퍼져 있고 임야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농지처럼 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찰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도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시군자치구에서 임야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15도 이내의 경사도에 대해서만 개발 허가가 나옵니다. 과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사도가 15도를 넘더라도 이제 개발 허가를 내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 사실 뭐 뇌물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뭐 뇌물죄로 구속되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뉴스로 나왔었죠. 저희는 하여간 개발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너무 돈도 장비도 뭐 지식도 많이 필요해서 바로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이제 매수자 자체도 15도 이내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매수자가 좋아하는 물건을 낙찰받는다가 전제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15도 이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드림은 애초에 이제 경사도를 투자를 위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임산물을 뭐 수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저희가 경사도 내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드림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필지 분석을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임야의 경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근교를 한번 볼까요? 고산 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임야 같아 보이죠? 이제 산자가 주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요약 정보에 경사도가 나옵니다. 이제 30도. 30도에서 35도에 이르는 경사면 당연히 개발이 어렵겠죠. 만약에 이제 용인시처럼 특별히 이제 개발 허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공사, 토목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서 저희는 조금 입찰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용도지역 보실 때도 지금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있었는데, 이 관리지역에서도 보시면 용적률과 건폐율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이 굉장히 높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야를 낙찰 받으시더라도 이렇게 계획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임야 중에서 조금 더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은 다음에 개발이 쉬운 그런 곳이 어딘지를 조금 더 잘 추리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임야 중에서도 개발하기 좋은 곳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공원 지목이군요. 그러면은 임야가 있는 산지를 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보전 녹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데, 토지에서 보시면은 보전 녹지,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래서 저촉 지역에서 이제 계획관리구역이나 뭐 보전 녹지 지역,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는 디스코를 많이 활용은 하는데, 사실은 토지이음에 이런 정보가 다 있고, 토지이음에서 디스코라든지 밸류맵 같은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정보를 다 따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고 해서 이제 농지도 개발할 때 이제 농지 개발 부담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는 것도 임야 개발할 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임야를 직접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야지 뭐 밭이나 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특히 임야를 이제 태양광 발전용으로 이제 낙찰 받으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태양광 발전할 때는 임야에는 안 되고 이제 전이나 뭐 다른 지목으로 바꾸셔야겠죠. 그때 임야를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다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셔야지 이제 개발에 필요한 원가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번엔 분묘 기지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저희가 토지를 주로 임야죠. 임야를 낙찰받았을 때 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묘를 쓴 지가 2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토지 소유주가 누구든지 간에 이제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묘를 옮기도록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분묘 기지권인데요. 분묘 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묘지를 사용 승낙한다든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지만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이런 것들을 시효취득형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거는 이제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알고 샀네 이렇기 때문에 분묘 자체의 이제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임야를 낙찰받더라도 묘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2020년도, 21년도 이즈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 시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 청구 시점부터 이제 뭐 지료가 성립을 하는데 정확히는 청구하고 나서 2년 후부터인데 2년 후부터 이렇게 지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니군요. 지금 제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 있느라고 오락가락 했는데 청구 시점부터 지료 성립을 하고 한 지료 지급 안 하면 이제 분묘 구리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분묘를 이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묘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시지가의 연간 5%뭐 판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료가 이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땅이 뭐 몇백 평이라고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뭐 5평 이런 식으로 분묘의 소유 면적에 대해서만 지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료가 1년에 뭐 몇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 이 지료를 내는 순간부터는 이제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를 이전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료를 지급한다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분묘를 이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법정지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겨울학기가 8회밖에 안 돼서 이제 법정지상권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데 법정지상권 자체로 돈을 버는 것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HUG 인수조건 변경 등으로 그런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나서 자본이 쌓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해 보실 만한 것이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지상권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판례로 이제 인정되는 것이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이제 지상권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판례로 인정되는 것들, 그 다음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전부터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내용들은 주로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법률로 미리 정해놓은 것들은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런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때 원리는 모든 지상권의 내용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냐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이냐 이런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원리나 전제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법정지상권의 이해 그리고 공부가 훨씬 더 쉽게 되겠죠. 법정지상권은 간략히 말하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데 좀 웃기죠? 이런 내용으로 검색이 되니까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건물이 멀쩡하고 사용할 만한데 건물이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고 토지에 건물을 두기 싫다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멀쩡한 건물을 부수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정되는 권리예요. 법리는 그러하고 요건이 맞아야겠죠. 그 요건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그런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이제 이렇게 법조문에 의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로도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 원리 자체는 모두 같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고 어떠한 이유로 토지 소유주가 변경이 된다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이 있을 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다.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부술 수 없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모두 법리가 다 같습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소유자가 분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관세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펴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해 있지만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물 분할 등으로 이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철거 청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철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약정으로 처음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게 경매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럼 굉장히 아까 분묘와 마찬가지로 토지 활용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낙찰을 받지 않고 점점 유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약정이 발견되는 경우 그 건물을 지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뭐 아니면은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럴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철거한다는 특약 자체를 뭐 은행 저희가 이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은행과 특약을 거는 거죠. 나 이 토지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게. 근데 건물을 나중에 짓고 나서 만약에 토지가 낙찰됐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을 은행과 하는 경우 은행들은 그런 특약을 걸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토지만 담보로 대출해 주는데 건물을 지어버리고 건물에는 담보가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경매로 나갔을 때 낙찰자가 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건물을 이제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은 근저당권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낙찰 대금이 저렴해질수록 은행이 이제 손해가 돼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 이제 이런 배제 특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매 물건이 토지인데 법정지상권이 의심되는 건물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남들이 유찰 거듭하고 유찰을 안 할 때 여러분은 싸게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서 돈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포인트가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 건물은 외형상 기둥, 지붕, 벽체 등이 건축되어서 독립된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이제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등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등기도 안 난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냥 부수면 되지 않아?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법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법정 지상권의 성립 취지 자체가 멀쩡히 잘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멀쩡히 잘 지어진 건물은 외형상 이렇게 기둥, 지붕, 벽체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등기 여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판례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되면은 법정기상권이 인정돼. 뭐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정기상권이 의심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줄 알고 입찰을 안 한다. 이런 때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서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한 거기 때문에 프린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저희가 법률로 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인데, 이제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의 포인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건물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만 경매 나온 경우 아무 주로 안 받고 유찰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되겠지만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제 지상권 종료 기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면 그것도 낙찰 받을 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거기서 월세 수익이 지료 내고도 엄청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현정 케이스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노현정 성북동 대지자택이 경매로 나왔었죠.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물건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성북동에 노현정 남편 이제 정대선 씨인데 이분이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달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성북동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갑자기 가지고 왔더니 조금 헷갈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네. 이 필지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건물이 지금 2개 필지를 끼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만약에 이 필지 위에는 이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건물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필지의 소유자가 내 필지 위에 건물 철거해줘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부분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필지 소유자와 이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여기는 무사하겠지만은 여기 이 필지 오른쪽 필지에서 이 부분만
봤을 때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지료를 내고 이제 계속 건물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철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경매에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낙찰받아서 건물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유명한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이 없을 때는 건물이 잘린다. 그래서 이 노현정 케이스도 그랬다. 그래서 뭐 검색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법정지상권까지 언급하고 있는 블로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뭐 재미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이 이제 경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법정지상권보다는 빈도수가 5배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유치권도 법을 뜯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민법 제32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계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모두 교집합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충족하지 못하면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니까 경매 물건에 유치권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없으면 이제 저희가 유치권이 없습니다 주장을 해서, 유치권만큼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서 싸게 받겠죠. 그 가격이 내려간 만큼이 저의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은 주로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공사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다, 그러면 유치권 당연히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가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계속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유치권 현장을 가보시면은 유효한 유치권인 경우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점유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점유를 한동안 안 한다, 사람이 다 빠져나온다, 그럼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점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유는 합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건물 공사한 업체에서 우리 유치권 확보해야 돼 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침입한다, 그러면은 점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기가 되어야 되겠죠. 변제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우리가 공사를 해주면은 2027년 1월 1일에 돈을 줄게, 그러면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는 변제기가 아니에요. 아직 돈 내기로 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2026년 3월 4일에 다 몰려 들어와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이 4번 요건에서 유치권이 많이 이제 기각이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변제기가 아닌데 그 전에, 왜냐면 이제 공사 시공 업체가 건축주가 돈을 못 줄 것 같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공사비 지급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유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변제기 전에 유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을 안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점유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유치권이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경매 정보지에 올라와 있는 유치권 내용들은 그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지, 법원이 유치권이 있는지를 확인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유치권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없다 이러면은 이제 입찰하셔가지고 유치권을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유치권은 그리고 점유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유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다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점유가 사라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근데 이런 유치권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점유 중이어야 된다. 그렇죠? 점유 중이어야 되는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공시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대항력이 점유 중이어야 대항력이 계속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들은 이제 권리자들 자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인데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서 건물, 아파트에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원시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주가 돈을 안 주고 나 이 건물 지어줘 대신에 시공사의 재료 사와서 너희가 짓고 너희의 비용으로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명의만 내가 돈을 주면서 가져갈게. 이런 경우에는 타인성이 부정돼요. 이제 법에서는 주로 판례에서는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최초로 원시 취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내 소유자의 건물인데 내 소유의 건물인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타인의 건물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유치권자는 선관 의무라고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데 이것은 유치권자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 건물을 부수고 이런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파트를 정당하게 유치권을 성립시켜서 유치하고 있는 그런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선관 의무를 위배해서 이런 위배에는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임차권자는 다른 사람한테 임차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차를 주게 되면 선관 의무를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유치권자는 사실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은 내가 점유를 해제할게. 이런 면에서 사실상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 변제권 자체는 없지만 그래서 법원에 가서 배당받는 경우에는 우선 유치권자라고 해서 먼저 배당받지는 않아요. 다만 소유자 겸 혹은 낙찰자 이런 사람한테 낙찰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유치권을 해제할 경우에는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채권이 있겠죠. 그런 채권에 대해서 경매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분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건물을 6개 호실을 짓는 다세대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301호부터 뭐 302호, 201호, 202호, 101호, 102호 6개를 다 지어졌는데 2개 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2호 치를 이제 돈을 받아야 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불가분성 때문에 1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이제 뭐 전체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으로 받으려고 하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하나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아요.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유치권을 잘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공사비 채권 소멸시효가 완전히 도가해 버립니다. 뭐 1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훌쩍 지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하는 걸로는 공사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공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도 다시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공사들도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자사자 버티고 10년, 20년 버틸 거야. 이런다고 해서 채권 소멸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서 결국 채권이 시효 소멸하고 결국 유치권으로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유치권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는 민사 소송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유치권만으로는 이제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련성 부정된 판례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제 시멘트 대금 채권을 뭐 시멘트 자재상이죠. 그러니까 시공을 한 그런 시공 비용이 아니라 시멘트 공급해준 시멘트 대리점 이런 업체가 갑자기 와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 관련된 그 건물에 직접 관련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그래서 어떤 설비를 시공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부합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화조 같은 경우들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합이 돼버리게 되면은 부합은 이제 부합
되는 모체가 있거든요. 그런 모체의 소유자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치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민사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한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 배제 특약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배제 특약이 있으면은 이걸 확인하고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한 줄 알고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 타이밍에 이제 입찰자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유치권 돈을 안 돌려줘도 되기 때문에 낙찰을 싸게 받고 나서 유치권 돈 돌려줄 액수만큼이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돈 빌려준 은행들 같은 경우에 유치권 배제 특약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들을 들고 있어서 경매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낙찰을 좀 비싸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배제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는 은행 쪽을 연락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버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서 전후로 많은 권리자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혼자서 갑자기 유치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기입 등기 이전에 취득했다면 모를까, 이 이후에는 낙찰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유치권 주장을 하게 되면은 낙찰자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 이제 경매 자료, 경매 신청자 등 이해관계인 통해서 유치권 포기 특약 여부. 그래서 조금 더 빡세게 임장을 가보신다고 하면 이제 은행도 혹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도 만나서 유치권 배제 특약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좀 분위기상 쉽진 않겠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시효 여부 같은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시면은 낙찰받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이제 강제집행 통해서 유치권을 없앨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유치권 주장자들도 유치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거를 거쳐야 유치권이 없다는 것을 판결로 입증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송 비용이라든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들어가는 각종 시간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소송 비용보다 조금 덜 받고 우리가 빠지겠다, 이런 조건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막상 유치권이 없다 이렇다고 해서 막 가서 낙찰 받으시면 안 되고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이제 소요 비용과 기간이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만성동에 있는 유치권 주장 현장인데 뭐 아직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유치권 현장들을 보시면은 점유가 진짜 계속 있는지, 사람이 다 빠져나갔다면은 유치권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생기셨을 겁니다. 제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느라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자체로 돈을 버는 그런 투자는 아마 공부도 경험도 많아지신 다음에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최대한 물건을 많이 보시는 거, 이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도 지금 유치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언제부터 됐는지 로드뷰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유치권 주장 현장에 유치권 성립이 언제부터 됐는지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점점 눈을 넓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 전제는 결국 내가 물건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는 사실 금방 까먹고, 그 다음에 알던 내용조차도
이제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들여서 입찰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부터는 굉장히 아는 게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없었죠, 건물이.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들어간 유치권인데 2021년부터 짓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로드뷰나 각종 툴을 활용해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8학기가 겨울학기로 지금 좀 짧은 시간인데 주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앞에 다루고 그다음에 덜 중요하고 수익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뒤에 배치를 하면서 유치권이 이제 마지막 수업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추가로 또 강의를 들으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의로보다는 이제 책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하셔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을 찾아보시면서 책을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카톡방에 지금 다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저한테 개별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뭐 카톡도 주셔도 좋고 저희 경매 카페 가입해 계시죠? 그래서 그 카페에 올라오는 정보들 보시면서 이제 계속 소통해 주시고 또 정보 나눠 주시고 낙찰 받으시면은 뭐 자랑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025년도 겨울학기 이제 경매 수업까지 해서 보강용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마치겠고요. 이제 봄이 됐는데 3월, 4월, 5월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경매 입찰이 굉장히 좋은 시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건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입찰 계획을 세우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첫 물건을 잘 받으시고 수익화를 잘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경매가 재밌어지고 이제 돈을 계속 크게 버실 수가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좋은 결과들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카톡방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